안녕하세요. 1회 1단원 문제 해결하며 글 읽기 수업입니다.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글을 읽는 과정에서 그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전하려는 의미를 파악할 때 우리는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읽어야 하는지, 다시 말하면 글 읽기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단원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소단원 학습 목표 보시면 읽기는 문제 해결 과정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 바로 글에 나타나 있는 정보와 독자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이번 단원의 핵심 내용이에요.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생각 열기. 자, 다음 그림을 참고해서 글을 읽으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떠올려보고 어떤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했는지 말해보자 라고 했는데, 자, 어려운 단어가 있어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있고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단어의 뜻을 알기가 어려워서 또 자, 문단의 중심 내용을 찾으면서 읽었는데 어떤 문단에는 중심 문장이 직접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중심 문장을 우리가 직접 파악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 이상하다. 글을 다 읽었는데도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어. 자,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문맥 안에서 의미를 추론하거나 그래도 모를 땐 사전을 찾아서 의미를 명확히 알고 내용을 읽어나가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겠죠? 또 문단에 글쓴이가 말하려는 내용이 직접 드러나 있지 않다면 생략된 게 뭘까? 글쓴이는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 하면서 문단의 중심 내용을 스스로 찾아가면서 추론하며 읽어봅니다. 자,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역시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론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은 읽기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임을 표현한 만화다. 이를 참고하여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며 글을 읽어보자. 자, 우리 창비 교과서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며 글을 읽는 과정을 만화로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화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먹어서 죽는다라는 글을 읽으려고 해요. 자, 그때 먹어서 죽는다고?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제목부터 이해하기 어려워. 자, 제목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자, 그때 읽기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래. 벌써 첫 번째 문제에 부딪혔네. 자, 지금 뭐 하고 있니? 제목을 바탕으로 내용을 이해해 볼 거야. 자, 제목을 보니 먹는 것과 관련된 글인가 봐. 자, 그래서 제목에 대해서 제목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추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볼까요? 이 문장이 무슨 뜻이지? 자, 그러면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문제에 부딪혔어요. 자, 그때 어때? 우선 앞뒤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지. 자, 지금 앞뒤 내용을 다시 살피면서 앞뒤 문맥 안에서 문장의 의미를 추론해 볼 수 있고요. 또 자, 우리 글 속에 나와 있는 정보와 나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해서 자, 종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했으니까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했니? 예전에 식습관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바로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배경 지식을 떠올렸다. 그 내용이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과 관련이 있어. 내가 아는 내용을 떠올리며 글을 읽으면 좀 더 글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내가 아는 내용, 다시 말하면 배경 지식이죠. 자, 배경 지식을 떠올리며 글을 읽으면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읽기에 부딪힌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얻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부딪힌 문제들,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사전을 찾는다든지 뜻이 모호한 문장이나 이럴 경우에는 앞뒤 문맥 안에서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고요. 자, 숨어있는 주제 같은 경우도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고 글쓴이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주제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뭘 깨달았니? 배경 지식을 글의 내용과 연결 지으며 읽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그러게 글에 나타난 정보를 단서로 하고 내가 아는 내용을 떠올리는 게 문제를 푸는 열쇠였어.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뭘 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바로 글에 나타난 정보와 여기에 나의 배경 지식을 떠올리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학습 활동에 먹어서 죽는다라는 글을 한번 읽어볼 겁니다. 자, 제목이 굉장히 독특하죠. 자, 먹어서 죽는다. 자, 우리 사실 먹어서 죽는다고 했는데 먹는 이유가 뭐니? 뭐 맛있어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자, 우리 생명 유지, 살기 위해서 먹는다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 먹어서, 아서, 어서 먹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죽는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말이 안 되어 보이죠. 우리 말이 안 되는 걸 역설이라고 하죠. 역설적인 표현으로 제목을 달아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역설은 뭐니? 봤을 때 말이 안 돼. 봤을 때 모순됐어. 하지만 그 안에 깊은 뜻을 담아야겠죠? 그러니까 먹어서 죽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 보이지만 실제로 먹어서 죽어 라는 뜻을 가져야 됩니다. 자, 지금 법정 스님이 썼고요. 자, 중수필이에요. 우리 자습서에는 다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중수필입니다. 무거울 중자, 그래서 다소 무겁고 딱딱한 내용을 다루는 것을 중수필이라고 합니다. 자, 법정 스님. 자, 스님이 뭘 먹어서 죽는다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자,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나 온통 음식점 간판들로 요란하다.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웬 가든이 그리도 많은지. 자, 우리 요즘은 가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고깃집이 잘 없지만 과거 옛날에는 무슨 가든 하면 약간 이런 여기도 나와 있듯이 숯불갈비집. 아무래도 숯불갈비는 먹으면은 몸에 냄새가 많이 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든들 가보면 뭐 실내 테이블도 있지만 야외 테이블도 있는 그런 형태의 갈비집이 꽤 많았었어. 그때 쓰여진 글입니다. 그리도 많은지 서너 집 건너 너도 나도 모두가 가든이다. 숯불 갈비집을 가든이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서너 집 건너 너도 나도 모두 가든이래. 자, 음식점 간판들 그중에서도 뭐 고깃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요란하다라는 표현은 긍정적 표현이에요? 부정적 표현이에요? 당연히 부정적인 표현, 부정적 의미죠. 야, 너 좀 요란하다. 자, 이런 것을 칭찬으로 듣는 사람은 없을 거야. 자, 그래서 이 사람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전개해 나가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철탕에다 흑염소집, 무슨 연극의 제목 같은 멧돼지와 촌딱집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자, 지금 전부 다 흑염소집, 멧돼지와 촌딱집, 자, 이런 다 고깃집들이죠. 이 땅에서 이미 소멸해버리고 없다는, 자, 소멸, 이런 단어 모르면 뜻은 알아야겠죠? 없어져 버렸다는 토종딱집도 버젓이 간판을 내걸고 있다. 바닷가에는 동해, 남해, 황해를 가릴 것 없이 경관이 그럴듯한 곳이면 횟집들이 다닥다닥 줄을 잇고 있다. 자, 우리 지금 여기 앞부분에서 뭐에 대해서 나오고 있니? 음식점 간판들이 요란한데 전부 다 육식을 위주로 하고 있어. 여기서는 예를 드는 예시를 사용해서 육식이 많다
라는 것이 나오고 있고, 자,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글쓴이는 이렇게 음식점 간판이 요란하고 특히 고깃집이 많은 것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우리 한국인이 이렇듯 먹을거리에 그 중에서도 육식에 열을 올린 지는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그럼 언제부터야? 자, 우리 1960년대 이래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라고 했으니까, 자, 언제부터? 바로 1960년대 이래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 때문에 식생활도 채식 위주에서 육식 위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국내산만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여 엄청난 물량의 육류를 외국에서 수입해다 먹는다.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그리고 한국인의 전통적인 기질과 체질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육식 위주의 식생활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자기의 입장이 나오고 있죠. 바로 육식 위주의 식습관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내용의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 관점이 나왔고요. 미국의 환경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제러미 리프킨은 육식의 종말이라는 저서를 통해, 자, 지금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근거로 삼고 있어요. 자, 바로 전문가의 책. 근거로 들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신뢰성이 올라간다 라는 거. 자, 이때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 첫 번째, 개인의 건강을 위해. 두 번째, 지구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세 번째, 굶주리는 사람을 위해. 네 번째,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 자, 네 가지 근거로 산업사회에서 고기 중심의 식생활 습관은 하루빨리 극복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자, 우리 여기서의 역설은 아까 제목에 사용된 표현법 역설과 달리, 자, 어떤 것이다? 힘력자예요, 힘력자. 그래서 힘주어 말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위에 가면 이 친구가 배경 지식을 떠올리고 있죠. 나도 가든이라는 간판을 본 적 있어. 관광지 주변에 어지럽게 늘어서 있던 음식점 간판들을 떠올리니까 글의 첫 부분이 잘 이해돼. 자, 그럼 우리 앞부분을 보면서, 자, 지금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자, 계속 보면, 자, 그가 인용한 자료에 의하면, 자, 지금 그 사람의 근거를 바탕으로 자기도 그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근거를 들 거라고 했어요. 그가 인용한 자료에 의하면 소와 돼지, 닭 등 가축들이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3분의 1을 먹어치우고 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70% 이상이 가축의 먹이로 사용된다. 초식동물인 소가 풀이 아닌 곡식을 먹게 된 것은 20세기에 일어난 일인데, 이런 사실은 농업의 역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니? 자, 바로 얘네들이 곡물을 먹어치운다는 거. 자, 바로 이런 것은 새로운 현상이라고 했어. 자, 지금 얘네들이 3분의 1을 먹는다는 거. 오늘날 미국에서 1파운드의 쇠고기를 생산하는데 16파운드의 곡식이 들어간다고 한다. 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죠. 그러면 돈이 있는 한 명이 고기를 먹으면 16파운드의 곡식, 그럼 우리 원래 16명이 먹을 수 있었던 걸, 만약 1파운드가 1인분이라고 친다면 16명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을 한 사람밖에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럼 어때? 식량이 낭비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보면 고기 중심의 식생활 습관이 한정된 지구 자원을 낭비하고 파괴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이 나왔다? 바로
한정된 지구 자원을 낭비하고 파괴한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이 사람이 드는 첫 번째입니다. 가난한 제3세계 어린이를 비롯한 수백만의 사람들이 곡물이 모자라 굶주리며 죽어가는 동안, 그래서 가난한 제3세계 어린이들이 굶주리며 죽어가는데, 산업화된 나라에서는, 가난한 제3세계와 산업화된 나라, 수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동물성 지방을 지나치게 섭취하여 심장병, 뇌졸중,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 자, 왜 먹어서 죽는다고 했는지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가난한 나라와 산업화된 나라를 뭐하고 있다?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중위생국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역시 믿을 수 있는 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죠. 자, 그럼 어때? 역시 신뢰성이 올라갑니다. 믿을 수 있는 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신뢰성을 높여줬다라는 거. 자, 계속 볼까요? 1987년 사망한 210만 명의 미국인 가운데 150만 명은 포화지방의 과잉 섭취가 주요 사망 원인이었다고 한다. 특히 미국에서 두 번째로 흔한 질병인 대장암은 육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한다. 한 연구 보고서는 고기 소비와 심장질환 및 암 발생의 높은 관련성을 보여주는데, 쇠고기 문화권에서의 심장병 발생률이 채식 문화권에서의 심장병 발생률보다 무려 50배나 더 높다고 한다. 자, 지금 뭐가 나왔니? 고기를 먹어서, 자, 포화지방이 늘어나서, 자, 건강을 해쳐서 결국은 죽게 된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바로 여기서는 지나친 포화지방의 섭취가 바로 건강을 해치게 되고, 자, 그로 인해서 죽게 된다 라는 것이 나오고 있죠. 자, 이와 같은 연구 사례를 읽으면서 내가 두려움을 느낀 까닭은,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전통적인 우리 식사 습관을 버리고 서양식 식사 습관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마다 환자들로 초만원을 이루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자, 초만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로 북적인다, 꽉 찼다. 자,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곰곰이 되돌아보아야 한다. 먹어서 죽는 것은 미국인들과 유럽인들만이 아니다. 우리도 먹어서, 너무 기름지게 먹어서 죽을 수 있다 라는 건데요. 자, 우리는 어떻다? 자, 전통적인 우리 식사 습관을 버리고 이것을 모방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뭐 한다? 자, 먹어서, 어떻게 먹어서? 너무 기름지게 먹어서 죽을 수 있다. 제목의 의미는 이거죠. 너무 기름지게 먹다가는 포화지방의 과잉 섭취로 인해서 건강을 해쳐 죽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제목의 의미죠. 동물의 사육장에 관한 기록을 읽으면서 바로 동물학대 얘기 나올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한 존재인가를 같은 인간으로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린 숫송아지들은 태어나자마자 거세된다. 자,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얼마나 동물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송아지들이 태어나자마자 거세된다는 것. 좀 더 순종적으로 만들고 고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또 짐승들끼리 비좁은 우리에서 서로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쇳불의 뿌리를 태우는데, 자, 쇳불의 뿌리를 태우는 화학약품을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사용한다. 전부 다 뭐가 나오고 있니? 바로 동물 학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이 부분에서는 중심 문장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자, 또 그뿐 아니라
최소한의 시간에 최대한의 무게를 얻기 위해 사육 관리자들은 성장 촉진 호르몬과 사료 첨가물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약재들을 소한테 투여한다. 사육장에서 기르는 미국 소 전체의 95%가 성장 촉진 호르몬을 투여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 사육장 안에서 발생하기 쉬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를 쓰는데 이는 특히 젖소들에게 많이 투여한다. 사람들이 먹는 쇠고기에 항생제 잔류물, 남은 물질이 있는 것은 묻지 않아도 뻔하다. 그럼 여기서는 뭐가 나왔죠? 성장 촉진 호르몬, 그리고 여러 가지 약재들을 소한테 투여하고 또 항생제를 쓰고 자, 계속해서 동물을 학대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거세되고 유순해지고 약물을 주입당한 소들은 옥수수, 사탕수수, 콩 같은 곡물을 얻어먹으면서 긴 시간을 보내는데 그 곡물들은 온통 제초제로 절여진 것들이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제초제의 80%는 옥수수와 콩에 살표된다고 한다. 말 못하는 짐승들이 이런 곡식을 먹고 나면 그 제초제는 동물의 몸에 축적되고 이는 또 수입 쇠고기를 먹는 이 땅의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옮겨진다. 자, 그럼 뭘까? 자, 제초제가 동물의 몸에 축적. 이 동물이 자, 그럼 어때요? 바로 곡물을 먹는 동물, 이 동물을 먹는 인간, 바로 생태계가 오염된다는 뜻이죠. 미국 학술원의 국립조사위원회에 의하면 역시 또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쇠고기는 제초제에 오염된 것 가운데 제1위를, 살충제에 오염된 것 가운데 제2위를 차지한다. 제초제와 살충제로 인한 발암 위험이 따르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또 없다. 바로 말해 뭐 하겠냐라는 얘기죠. 자, 따른다라는 거. 리프킨의 글을 읽으면서 육식 위주의 요즘 우리 식생활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태로운가를 되돌아본다. 그의 글은 일찍이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익혀온 식생활이 우리 농경사회에서 익혀온 식생활은 뭐예요? 바로 채식 위주의 식생활이죠. 더없이 이상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다. 우리는 그릇되게 먹어서 죽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바로 여기가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바로 그릇되게 먹는다는 건 바로 뭐겠죠? 바로 육식 위주의 식생활이죠. 육식 위주의 식생활로 건강을 해쳐서 죽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앞에 글을 읽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냐,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라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자, 모르는 단어가 있었는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어떡할 거야? 사전을 찾을 거야. 뜻이 모호한 구절이나 문장이 있었는지, 그러면 앞뒤 문맥을 바탕으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해서 의미를 파악해 볼 거야. 주제나 중심 생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꼼꼼히 읽으면서 글쓴이의 의도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전하려고 하는지 중심 생각을 우리가 찾거나 새로 만들어줘도 됩니다. 옆에다가 문장을 만들어줄 수 있고요.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지, 혹은 배경 지식이 없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문제들에 부딪힐 수가 있죠. 어떻게 해결했냐? 바로 우리도 먹어서 너무 기름지게 먹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앞뒤 내용을 바탕으로 육식 위주의 식생활 습관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것 말고도 우리 자습서에서는 다양한 예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자, 목표 3번. 이번 활동에서 쓴 내용을 친구들과 비교해보자. 그리고 보기를 참고하여 글을 읽을 때 부딪히는 여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는데 우리 보기 얘가 중요하죠? 자,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맥 안에서 의미를 추측해보고 자, 그래도 모를 때는 국어사전을 찾아서 정확한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뜻이 모호한 구절이나 문장이 있을 때는요, 앞뒤 내용을 바탕으로 의미를 추측해야 되고요. 주제나 중심 생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을 때는 생략된 내용이 뭔지, 글쓴이의 의도는 뭔지 추론해 봅니다.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글쓴이가 든 근거를 찾아보고 그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살펴봅니다. 배경 지식이 없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글의 내용과 관련된 다른 글이나 자료를 찾아 읽음으로써 배경 지식을 먼저 쌓고 글을 읽으면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겠죠. 이것은 점검하는 표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1의 1단원 내용이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단원 문제 끝까지 푸시고 모르는 부분은 따로 질문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1의 2단원도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1의 2까지 아예 1단원을 끝내볼까 합니다. 자, 2는 문제 해결하며 글쓰기. 자, 목표 먼저 볼까? 쓰기는 뭐를 한다?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한 문제 해결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써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글을 쓸 때에는 일단 계획하기 단계에서 주제와 그리고 내가 쓰려는 목적, 그리고 예상 독자는 누구고 어떤 매체에다 쓸 건지를 고려해서 계획 단계부터 이게 시작이 돼서 글을 써나가게 되는데 이때 글을 쓰면서도 어떻게 시작하지?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전달하면 다른 독자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제일 처음에 어떻게 쓰냐라는 게 나오고 있고요. 다음은 한 편의 글을 쓰는 과정의 일부를 안내하는 만화다. 이를 참고하여 글을 쓰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찾아가면서 한 편의 글을 써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번 단어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화에서 나와 있는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문제 해결하며 글쓰기 첫 번째는 계획하기 단계죠. 자, 우리 글을 쓸 때 어떤 글을 쓰든지 간에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계획하기. 자, 보면 나는 힘들고 기운 없는 날이면 노래를 들어. 노래는 그런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기운을 북돋아주거든. 요즘 우리 반에 기운 없어 보이는 친구들이 많아. 내가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그런 친구들을 응원하고 위로해줄 만한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자, 그럼 내가 글을 쓰는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반에 기운 없어 보이는 이 친구들 예상 독자죠. 우리 반 친구들. 자, 우리 반 친구들이 예상 독자가 될 거고 이 친구들을 뭐 하고 싶어? 자, 그런 친구들을 응원하고 위로해줄 만한 노래, 그 노래를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뭐 나왔어요? 예상 독자, 우리 반 친구들. 바로 얘는 글을 쓰는 목적까지 나왔어. 그랬더니 옆에 요 친구가 뭐래? 너무 걱정하지 마. 글을 쓰기 전에는 자, 우리 얘가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거야. 글을 쓰기 전에는 자, 글 쓰기 전에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주제와 목적, 예상 독자들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너는 이미 그것들을 어느 정도 정했잖아. 그 내용을 좀 더 명확히 정리해보자. 그래서 계획하기 단계에서 더 명확히 정리하는 활동을 하러 가볼게요. 자, 다음 예를 참고해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를 골라
그 노래를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자. 자,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보자 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여긴 어디다? 계획하기 단계다. 자, 그럼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을 정하게 될까? 바로 소개할 노래, 바로 글의 소재, 대상을 정하게 되고 소개하려는 목적, 예상 독자, 소개할 내용, 활용할 매체, 자, 이런 것들을 계획하기 단계에서 정하게 됩니다. 자, 지금 나는 소개하는 글을 쓸 거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글의 소재, 그리고 글의 목적, 예상 독자, 그리고 내용, 그리고 매체, 이런 것들을 계획하기 단계에서 정하게 됩니다. 자, 우리 계획하기에서 뭘 정했는지를 잘 봐주세요. 자, 다음 예를 참고해서 소개할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글을 쓸 때 필요한 내용을 선정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 뭐를 하냐면 자료를 수집하고 선정하게 되죠. 자, 그래서 자료를 조사하고 필요한 내용을 선정해보자. 두 번째는 자료 수집 선정.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자, 노래에 관한 나의 감상은 내 생각을 정리하면 되는데 가수에 관한 정보나 노래에 얽힌 이야기 등에 관해서는 내가 아는 내용이 정확한지 모르겠어. 그럼 자료를 조사해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얘가 부딪힌 문제는 뭐예요? 화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걱정이구나. 글을 쓸 때는 뭐 해라? 자, 글을 쓸 때는 책,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의 각종 매체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해요. 자, 면담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글의 내용을 풍부하고 정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자, 그래서 책을 혹은 신문을 혹은 방송을 인터넷을 자료를 찾을 수도 있고요.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면담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노래 가사와 노래에 대한 기본 정보, 자, 소개할 노래에 얽힌 이야기나 자, 인터뷰의 내용, 방송 프로그램과 같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단계로 갈 건데요. 자, 세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 자, 이제 아직 세 번째 가기 전에 선정을 해줘야 되겠죠. 선정? 자, 이제 선정 단계입니다. 내가 찾은 자료를 모두 활용해서 글을 쓰면 더 좋은 글이 되겠지? 아니죠. 자, 우리 수집한 자료 중에서 나의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글의 의도와 목적에 맞는 자료들만 골라냅니다. 그리고 독자가 흥미를 느낄 만한 내용인가, 독자의 수준에도 맞는 것인가를 고려해서 선정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글의 주제와 목적, 독자 등을 고려해서 자, 얘가 고려할 점, 꼭 필요한 자료를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5번 자료처럼 글의 주제나 목적과 큰 관련 없는 내용을 글에 넣으면 글의 통일성이 떨어져 라고 해서 자, 우리 목적, 주제, 독자를 고려해서 어떤 자료만 꼭 필요한 자료만 넣는다. 자, 그래서 자료를 정리했고요. 자, 자료 정리가 끝나면 이제 진짜 세 번째 단계죠. 뭐를 하러 가니? 바로 글의 개요를 작성하는 단계.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개요는 글의 짜임이죠. 그래서 대부분 처음, 가운데, 끝으로 구성이 되는데 자, 그 부분들에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지, 어떤 자료를 집어넣을 것인지 체계적으로 조직을 해주면 됩니다. 자료 선정을 마쳤으니 이제 글을 써야겠다. 그런데 글의 처음, 가운데, 끝부분에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까? 앞에서 세운 계획과 선정한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해보자. 개요를 작성하면 글의 전체의 짜임과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을 넣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앞서 세운 계획하기, 자료 선정하기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합니다. 자, 개요를 작성하면 좋은 점.
자, 개요 작성에 자, 개요를 왜 작성해야 되는지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처음 부분에서는 글의 주제와 목적 등을 밝히고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을 제시해야 돼. 그래서 처음 부분에는 글의 주제와 목적 등을 밝히고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을 제시합니다. 글의 중심이 되는 가운데 부분에는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담고요. 끝부분에서는 앞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고 전달하려는 내용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처음 부분에서는 노래를 통해 위로를 받은 내 경험, 노래를 소개하려는 목적, 소개할 노래의 제목을 밝혀야겠어. 가운데 부분에는 노래 가사의 주요 내용과 나의 감상, 가수 소개, 노래 얽힌 이야기 등이 들어가야겠지? 마지막 부분에서는 노래를 들어볼 것을 권유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겠어. 그래서 이 친구가 세부 내용을 짜는 개요를 작성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부분들의 어떤 자료를 활용할 것인지도 정리를 해줬죠. 자, 개요를 다 짰으면 이제 글을 쓸 건데요. 자, 보면 그런데 글을 꼭 개요에 맞춰 써야 하는 거야? 글을 쓰다가 더 좋은 생각이 나면 어떡해? 자, 우리 개요를 꼭 그대로 쓴다기보다 고쳐 쓰기는 꼭 마지막 단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계획하기 단계부터 글이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고쳐 쓰기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글을 쓰다가 더 좋은 표현 혹은 더 좋은 순서가 생각났다면 순서를 바로 잡아서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뭐래요? 글을 꼭 처음에 작성한 개요대로 글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요를 바탕으로 글을 쓰더라도 글을 쓰는 과정에서 내용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내용을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요를 작성하고 나서 자, 이제 네 번째 표현하기로 가볼게요. 글을 써보는 단계, 이게 네 번째 표현하기. 자, 내 감상을 쓸 때 정말 감동적이다. 이렇게만 쓸 수는 없잖아. 내 생각이나 느낌을 잘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 표현을 할 때에는 내용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 정확한 문장을 쓰는 것이 기본이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해라? 자, 내용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 정확한 문장을 쓰는 것. 여러 가지 표현 방법 가운데 글의 주제와 목적에 맞는 것을 선택해 활용하는 것도 좋지. 자, 감동적이다 라고만 쓰기보다 노래의 가사와 선율이 왜 인상적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 네가 어디 갔니? 감동받은 까닭을 쓴다면 독자들도 그 내용에 공감할 수 있을 거야. 자, 독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독자가 공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 썼어. 그런데 나 잘 쓴 걸까? 자, 이때 다섯 번째 단계죠. 근데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고쳐 쓰기는 꼭 끝에만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다 쓴 다음엔 반드시 고쳐 쓰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다섯 번은 고쳐 쓰기. 자, 고쳐 쓰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아 라고 했습니다. 먼저 내가 쓴 글의 의도가 잘 드러나는지 살펴보고 고쳐 쓰기의 원리를 떠올리며 글을 다듬어 보자. 자, 고쳐 쓰기의 원리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자, 고쳐 쓰기의 원리. 자, 우리 어떻게 고쳐 쓸 수 있죠? 만약에 자, 중복되는 내용이 있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지워버리고 부족한 내용은 집어넣고 더 효과적인 표현이 있다면 바꿔주고 또 순서를 바로잡고 싶다면 순서를 바로잡아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 없던 내용을 새로 넣으면 추가. 불필요한 내용을 지우면 삭제. 자, 그리고 더 효율적인
표현으로 바꿔주면 대치. 자, 순서를 바로 잡으면 재구성. 자, 그래서 우리 고쳐쓰기의 원리는 이렇게 4가지 원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얘가 이제 쓴 글을 한번 볼까? 누구에게나 유난히 힘들고 기운 빠지는 날이 있다. 그럴 때면 나는 노래를 듣는다. 노래는 그런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기운을 북돋아준다. 자, 그래서 내가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은 경험을 이야기했고, 요즘 지친 표정을 한 친구들이 많다. 뚜렷한 까닭 없이 우울해하거나 자신감을 잃고 힘들어하는 게 아닐까? 바로 친구들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것, 그런 친구들을 응원하고 위로해주는 노래, 요즘 너 말야를 소개한다. 바로 소개하려는 목적. 이 소개하는 글을 쓰는 목적이 나오고 있고요. 자, 요즘 너 말야를 소개한다. 바로 소개할 노래를 알리고 있습니다. 바로 노래 제목.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처음 부분이고요. 자, 소개의 목적과 소개할 노래를 알리고 있습니다. 자, 요즘 너 말야 참 고민이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나 봐 라는 가사로 시작한다. 마치 나를 잘 아는 친구가 곁에 앉아 말을 건네는 것처럼 말이다. 맞아, 내가 그래 하고 마음이 조금씩 열릴 때쯤이면 사실 넌 말이야 참 웃음이 많아. 누가 걱정하기 전에 툭툭 털고 일어나 해맑은 미소로 날 반겨줄 거잖아.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어른이 된다는 건 말이야. 모두 너와 같은 마음이야. 힘을 내보는 거야. 라는 가사가 밝고 따스한 선율에 실려 이어진다. 그럼 신기하게도 잠시 잊고 있었던 긍정적인 내 모습이 떠오르고 힘들다고 생각했던 일도 별일 아닌 곧 지나갈 일처럼 느껴진다. 이처럼 노래를 듣는 이의 마음을 위로해주면서도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응원해주는 것이 이 노래가 가진 힘이다. 바로 이 노래가 가진 힘, 바로 이 노래 가사 내용과 나의 감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개요에서 뭐라고 그랬죠? 가사를 활용해서 자, 주요 내용과 가운데 1입니다. 자, 우리 아까 개요에서요. 노래 가사의 주요 내용, 나의 감상. 감상을 들 거라고 했고요. 이 노래는 여성 2명으로 이루어진 밴드 제이레빗이 작사 작곡한 노래로 처음에는 휴대용 녹음기로 녹음돼 세상에 나왔다. 이후 노래를 녹음하는 과정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왔고 그 영상은 누리 소통망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 영상은 조회수가 30만 회나 될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목소리와 위로를 전하는 가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제이레빗 역시 한 인터뷰에서 저희 노래가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나 격려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바로 여기서는요. 가수 소개와 노래에 얽힌 이야기. 아이고. 노래에 얽힌 이야기까지가 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요즘 너 말야는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노래다. 어른이 되기 위한 성장통을 겪고 있을 친구들도 이 노래를 들으며 힘을 내면 좋겠다. 참 고민이 많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 이 노래를 들어보자 권유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죠. 그래서 개요표에 맞게 글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고쳤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글을 쓰는 과정에서 부딪혔던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한 방법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랬어. 자, 표현할 때
어떤 문장이 글에 꼭 필요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라? 글을 고쳐 쓰는 과정에서 글의 주제나 목적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필요한 내용을 보충, 추가하는 방법으로 글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어떤 표현이 적절할지, 어떤 어휘를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어려울 때는 국어 사전을 찾아서 적절한 어휘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1단원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단원 굉장히 쉽죠? 어려운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1단원 끝까지 문제 푸시고, 자, 어려운 내용은 질문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추가 문제 받아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어요.